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이 포모 현상, 이 단어를 빼놓고서는 최근에 국내 증시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는 종목만 잘 가는 현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챗 GPT 관련주들만 정말 강력하게 움직였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였죠. 이 종목들이 정말 또 차 전지, 반도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강력한 차별화 장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섹터의 대응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국내외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물론이고 이 선호 종목까지 잡아주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12월에 네. 된 것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네, 7월이 벌써. 다 지나고 8월을 앞두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을 앞두고 8월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안에서는 어떤 섹터에 집중하면 좋을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팀장님 이제 8월 시장이 다가오면 좀 글로벌적으로는 네. 어떤 변수를 좀 가장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글로벌 전반적으로 네. 7월 27일 날 FMC 이후 뭐 시장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매크로 경제 지표, 실적 시즌 이런 흐름들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7월 한 달 동안에는 뭐 매크로 변수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뭐 업종, 종목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경기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진짜 경기가 좋은지, 그리고 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예민한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서 좀 그동안에 과도했던 흐름, 한쪽으로 쏠렸던 흐름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일 기준으로는 네. FMC도 발표가 난 이후일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과정이겠죠. 마무리됐을 텐데요. 근데 또 그 시점에서는 또 좀 차분하게 또 시장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 증시에는 이 7월에 강력했던 기세를 이어갈 것인가, 그 부분을 네.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7월에는 미국 증시 상승세가 좀 엄청났습니다. 네, 엄청 다우지수는 뭐 6년 만에 네. 최장 기간 랠리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어떨까요? 8월에도 그 기세를 좀 이어줄까요? 기세가 조금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미국 증시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Fear Greed Index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CNN 머니라는 사이트 가시면 매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82, 그러니까 극단적인 과열 또는 탐욕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레벨에서 2달 정도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지표들도 다 바닥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좀 과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변동성 지표도 바닥권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동안 경기가 너무 좋았죠. 경제 지표들이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8월 달, 9월 달에는 예상보다 조금은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게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8월 달에 발표되는 7월 CPI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경제 지표들은 좀 부진한데 9월 또는 11월에 또 금리 인상할 수 있어 라는 걱정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좀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여기다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동안 너무 강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쉬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7월 24일을 기준으로 이 빅5라고 하죠. 나스닥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높았던 5개 종목들의 비중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나스닥에서 특별 리밸런싱을 해서 비중이 줄어들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8월 한 달 동안에는 너무나도 강했던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8월 지나서 9월 20일 날 있을 FMC 때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도 샀다, 우려했다가 좀 진정했다 이러면서 좀 등락을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7월에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8월에는 이 극단적인 과열 현상이 조금은 진정되면서 좀 쉬어가는 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 FMC가 끝나고 다음 FMC까지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걱정을 다시금 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뭐 지금 보면은 네. 시장에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이라고 하는 전망하는 네. 분들은 1.5회 또는 2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한때 2번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 일부 반영을 했었는데 네. 6월 CPI가 나오면서 그 기대감, 그 우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8월 달은 FMC가 없고요. 네. 9월, 11월 달에도 금리 동결할 것 같은데 라는 예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변화, 그러니까 전망치의 변화들이 심리를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8월, 9월 달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8월, 9월에는 그 심리가 참 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좀 단단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정말 너무 뜨거웠던 미국 증시. 근데 우리 국내 증시도 정말 좀 강력했던 부분은 바로 이 차별화 장세였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특정 섹터가 없으면 불안했던 시기. 네. 네. 나만 없나라고 생각했던 맞습니다. 시기였는데요. 정말 그 차별화 장세가 너무 강력했다 싶었던 이 7월 국내 증시였는데 팀장님 8월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좀 전반적인 순환매가 나오게 될까요? 전반적인 순환매라기보다는 네. 주도주라고 평가받았던 업종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1월부터 6월까지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1, 2, 3월 달에 2차 전지 소재들이 맞아요. 대폭등을 했어요. 지금 상승을 넘어서는 엄청난 폭등을 했었고 4월 들어서면서 2차 전지 소재들이 좀 급락을 하고 내려가니까 그 와중에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수출도 괜찮고 어느 정도 환경들이 맞춰져 있는 주도주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그쪽에서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쟤는 싸니까 올라올 거야 라기보다는 그동안 괜찮았던 업종들 중에서 최근 7월 달에 좀 쉬었던 업종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올해 보면은 주도주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주도주 안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는 앞서서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조금 한국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면은 좀 과도했던 흐름들의 정상화라고 본다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으면은 미국 증시가 너무 세게 올랐던 데에 따른 정상화라면 그동안 부진했던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 이쪽들이 좀 올라오는 그림들, 업종들 흐름에 있어서도 기존 주도주들 내에서 2차 전지가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좀 쉬어간다고 한다면 그동안 좀 쉬었던 반도체, 자동차, 기계, 조선 이런 업종들이 올라오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쉬는데 한국 증시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한국 증시는 좀 차별적인 펀더멘털 모멘텀이 있거든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4개월째 올라오고 있고 수출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 전망은 좀 평평하지만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까지 예상되는 EPS 흐름들이 저점 대비 20%가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오면 뭐가 변하냐면은 밸류에이션 레벨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2,600을 넘나들고 있는데 지금 11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고점이었던 2,650의 고점이 13배였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오는 만큼 밸류에이션은 떨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상승 목표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익 전망이 올라오는 만큼 상승 여력이 커졌다. 6월 초중반만 하더라도 올해 평균 PER 레벨이 2,65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3배, 12.4배가 2023년 평균인데 이게 2,650이었어요. 6월 초중반에. 근데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은 2,800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을 받더라도 의미 있는 밸류에이션 레벨 지지선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증시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는 중국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미국 경제 지표는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제 지표는 조금 예상보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 올라가고 못 나오면 내려가요. 그런 흐름들도 보는데 레벨을 보면은 고점에 있을 때는 경제지표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밑에 있다면 기대감이 너무 약하다,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고점권인 75 수준에 있고
중국은 마이너스 90이에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경제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국은 반대로 기대보다 괜찮은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는 2분기 GDP 성장률이 너무 못 나와서 다 묻혀버렸는데, 하나둘씩 살펴보면 6월 지표들은 좋았어요. 소매 판매는 뭐 3.3을 예상했는데 3.1로 조금 낮게 나왔는데, 산업 생산이 5월 달이 3.5, 6월 전망이 2.5였어요. 되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4.4가 나왔습니다. 5월 달보다 더 높은 레벨로 갔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라고 해서 투자 지표도 4개월 연속 둔화됐는데 3.3 정도를 예상했는데 3.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게 된다면 중국 경기 예상보다 너무 나쁘진 않은데 라고 하면서 좀 위안화도 진정되고, 중국 증시도 지금 연중 바닥권에 있는 중국 증시도 반등을 하고 하면서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저는 7월 지나서 8월 또는 9월까지 열어놓고 봤을 때는 2800선 돌파 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짧지 않냐. 근데 7월 달에 단 4거래일 동안 11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가 움직이게 된다면 레벨이 올라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업종들이 같이 움직였을 때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레벨이 아닐까.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무리된 숫자가 아니라 올해 평균 수준만 간다 하더라도 2800선을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8월이 그래서 어떨까라는 점을 궁금해하셨을 텐데 7월처럼 이 강력했던 주도주 안에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했던 종목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안 갔던 종목, 지금 어떤 종목이 순서가 돌아올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포인트로 중국을 잡아주셨는데 워낙 지금도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정말 깜짝 놀라게 우리에게 또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 같으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월 전망에 대한 흐름을 좀 잡아주셨는데,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변수로 알고 계셔야 할 포인트는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모든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되긴 하겠죠. 특히 월 초에는 중국 PMI, 한국 수출, 그리고 뭐 미국 고용 지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건 8월 중순, 8월 10일 날 발표되는 7월 CPI예요. 7월 CPI는 13개월 만에 반등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요. 코어 CPI도 4.8에서 4.9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동안 물가가 떨어졌고 물가 레벨이 계속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반등을 하게 된다면 조금 걱정을 하겠죠, 다시금. 그래서 7월 CPI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CPI, 그냥 우리가 보통 보는 CPI는 뭐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코어 CPI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어 물가가 뭐 연준에서 보는 핵심 물가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4.8에서 4.9로 올라온다는 전망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안 올라온다거나 더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만약에 예상보다 더 높아서 5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CPI 레벨에 따라서 9월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들어가셔서 페드 워치라고 치시면 금리 인상 기준금리, 그러니까 매 FOMC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에 대한 확률 분포가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은 아마 심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적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코어 CPI 중에서 봐야 될 거는 주택 물가입니다. 만약에 주택 물가가 좀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흐름들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주택 물가 내려가는 속도가 또 더뎌진다라고 하면은 연말까지는 좀 피곤한 장세가 될 수 있어서 CPI, 코어 CPI 그 중에서도 주택 물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겠는데, 아니면은 4분기까지 흔들려도 좀 괜찮겠는데 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8월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물가지표, 그 중에서도 주택 물가지표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팀장님께서 주택 물가, 네. 7월 GPI 그리고 CPI까지 좀 확인해 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네. 또 중요한 변수로 그 심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세 가지 변수를 네.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금리 인상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미리 잘 대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8월에 이런 변수들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죠. 네. 이 주도주 안에서 계속해서 그 강력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그럼 정말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궁금증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그쵸,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정말 계속 갈 것인가, 네. 반도체 좀 더 힘을 내줄 것인가, 그 상승 랠리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요. 네. 팀장님, 8월에도 반도체, 2차 전지 그 강력한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반도체가 네. 7월 달엔 좀 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지수 레벨업에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최근 너무 많이 올랐죠. 몇몇 종목들이. 그런데 외국인은 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반등의 여지는 좀 있다 하더라도 더 세게 올라가긴 좀 어렵겠다. 오히려 2차 전지 내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셀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몇몇 화학업체들이 조금 안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2차 전지 내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그 안에서 순환매가 전개되는 형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반도체는 전반적인 흐름들이 올라가는 그림, 2차 전지 내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뜨거웠던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쉬었던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8월 달에는 과도했던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고 7월 한 달 동안 좀 눌려 있었던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림을 통해서 코스피 레벨업을 반도체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7월에 2차 전지 너무 핫했으니까요. 네. 팀장님께서 8월에는 조금 쉬어갈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좀 덜 움직인, 비교적 덜 움직인 종목과 업종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는 오히려 더 힘을 내줄 거죠. 네. 7월에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그쵸. 있었으니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더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가 이 3분기에 좀 실적을 반전시킬 수 있는 네. 요소를 뭘로 보실까요? 일단은 실적이 올라오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가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적자가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고 평가 손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고들을 이게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만큼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오게 된다면 조금은 실적이 올라오는 레벨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업황들을 보면은 일단은 2분기부터 1분기를 저점인 건 같아요. 수출 수출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증가율 자체는 되게 부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출 금액 놓고 보면은 1분기보다 2분기 수출 금액 자체가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은 저점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얼마나 빨리 올라올지, 얼마나 레벨로 갈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다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등락은 있겠다. 8월 달에는 그래도 실적을 확인하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사면서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한다, 바닥을 통과한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8월 달에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7월 달에 아주 핫했던 업종이 2차 전지였다면 8월 달에는 또 한 번 반도체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또 주목을 받으면 증시 전반적으로 힘을 더 내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수 레벨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소외가 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기엔 그렇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쏠림 현상이 불가피해요. 예를 들어서 2016년, 17년에 반도체가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었는데 그때 2년 동안 코스피가 26%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은 전체 26개 중에 8개밖에 없어요. 18개가 너무 시장보다 쏠려서. 네. 시장보다 못했고 그중에 10개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렇게 좀 차별화가 되는 장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주들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만 하셔라. 자신 있는 부분들
오히려 많은 부분은 지금까지 잘 갔던 업종들을 얼마나 좀 더 싸게 잡을까, 좀 더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 주도주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수익률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진했던 업종 이제 얘는 가겠지 하는 네. 기대감에 사실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주도주에 조금 더 집중해 네. 보면서 갔던 아이들 중에서 이제 또 순서가 돌아올 네. 그렇게 그런 보시면 업종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네.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 중에서 이 HBM발 네. 이런 관련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은 굉장히 핫해지고 있죠. 그쵸. 뭐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잘 몰랐었던 네. 부분인데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실 갑자기. 거예요. 이게 뭐 AI라든지 그런 고난이도의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되는 건데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탑티어라고 하는 우리나라 두 개 기업이 싸우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네. 두 기업이 글로벌 전반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도 선의의 경쟁이라고는 뭐 치킨 게임이라고는 하지만 둘 다 서로 간의 이익 범위를 침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면서 왔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둘이 경쟁을 해서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지금 막 이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선의 경쟁들이 기술력을 발전시키면서 글로벌 점유율을 둘이 같이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요. 오히려 반도체 업종에서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요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2016년, 17년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익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24년보다 한참 못한데 뭐 좋아진다라고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2016년으로 돌아갔을 때 2017년에 그렇게 좋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니까 2017년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들이 당연한 거지. 제가 2016년에 자료를 썼을 때도 제가 IT 네. 업종을 탑픽으로 제시드리고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16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은 회복, 턴어라운드 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2017년 되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업사이클이다. 2017년 중반 지나니까 빅사이클이야. 그리고 18년 되니까 와 슈퍼사이클이야 하면서 정점 찍고 꺾였거든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 감산을 통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내년 업황 그리고 내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게 된다면 반도체 업황이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면서 올해는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네. HBM도 좋게 또 잘 해결할 네. 것이고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어서 내년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팀장님 그런데 아까 전에 2차 전지는 뭐 워낙 많이 움직였으니까 네. 이번에는 셀 부분을 조금 집중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반도체는 좀 어떨까요? 이렇게 주도주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반도체는 뭐 지수를 보게 된다면은 뭐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네. 시장이 편하게 움직이겠지만 계속적으로 소재주와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하죠. 네. 그런 업종들 내에서도 뜨거웠다가 좀 쉬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네.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를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은 뭐 1등 기업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중소형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한테는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게 한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보실 때 미국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이 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조금 더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펀더멘털에 기반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중소형주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신다면 중소형주 쪽에서도 또 다른 기회가 지금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 도약의 기회에서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고민을 하신다면 네. 이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대형주 네. 또 여전히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에서는 이 미국
매출이 늘어난 네. 기업을 좀 잘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좀 공략해 보시면 네. 또 그 도약의 기회에 내 기회까지 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반도체 관련 상황은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7월에 반도체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주도 한 번씩 네, 움직여줬고 맞습니다. 자동차주 움직일 때마다 자동차 부품주 맞아요. 그리고 이뿐만 네. 아니라 조선주도 좀 네, 좋은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어요. 네. 이게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조선주는 네. 7월까지 너무 세게 올라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아,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주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업황이나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 레벨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림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실적 피크다, 뭐 이제 비용이 많아져서 이제 실적이 낮아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2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부터는 조금 더 레벨을 맞춰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계속 좋을 거거든요. 반도체와 더불어서 수출 금액 자체 레벨이 올라간 대표 업종들이 자동차하고 조선주예요. 저 선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거죠. 그런데 조선주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자동차는 5월부터 그렇게 뚜렷하게 올라온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안에서 자동차는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와중에 부품주들도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8월 달 한 달 동안에는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좀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7월에 워낙 또 많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랐죠. 네. 8월에는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동차 계속 좀 더 간다면 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좀 집중해보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부품주 조금 더 담아보셔도 괜찮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네이버, 카카오 이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언제 좀 힘을 내주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우선 네이버도 좀 AI 관련해서 네. 힘을 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클로버 X를 네. 공개하겠다. 이 공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네이버에게 힘을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 업종들도 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주가 흐름이란 게 쭉 떨어졌다 쭉 올라가는 그림 별로 없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2021년 6월 고점 이후 2022년 10월 약 1년 4개월 동안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게 V점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고 등락을 보입니다. 그런데 저점과 고점은 높아지면서 매도 국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트레이딩 바이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 이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터넷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는 트레이딩 바이면서 꾸준히는 올라갈 것 같은데 시원한 맛은 조금 덜하겠죠. 그럼에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부터 인터넷주를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로에 서 있는 건 맞아요. 그냥 쇼핑으로 돈을 버는 내수주가 될까? 아니면 말씀하셨던 대로 AI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산업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려주면서 밸류에이션이나 이익을 재평가 받을까? 저는 후자 쪽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내내 검증을 하려고 할 거예요. 진짜 좋아? 진짜 실적이 되는 거야? 쇼핑 말고 뭐 어디서 늘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등락은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그동안의 일방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을 꾸준히 확인하면서 쇼핑에 대한 수익은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외 매출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하이클로버 X가 공개된 이후 시장 반응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좀 성장주들을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아마 인터넷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면 뭐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게 됐을 때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즉 올해는 검증 플러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조금은 등락이 있겠지만 2024년에는 검증이 어느 정도 되고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금리까지 떨어지고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롭게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라면 반등할 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밀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긍정적으로 네. 봐주셨는데 기간은 좀 길게 살펴보셔야겠네요. 조금 시간을 갖고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것이다. 올라가긴 할 텐데 네. 이게 편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네. 올라간다라고 하면 떨어져 있고 더 떨어지나 하면 또 올라가 있고 계속 이 패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레벨은 지금보다는 조금씩 올라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해외 매출 상황과 네. 그리고 이제 곧 발표될 이 하이클로버 X 네. 시장의 반응을 좀 확인해 네. 보시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긍정적인 전망이 어떻게 잘 펼쳐질지 사실 잘 기다리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잘 기다려 보시고 또 새로 또 유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진입하고 싶으신 네. 분들도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뿐만 아니라 사실 카카오도 힘든 시간입니다. 네. 네이버 한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인터넷주 전반적으로 좀 힘든 모습인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네이버는 이런 기술력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예측하실까요? 방향성은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데 네. 얘는 오르고 얘는 떨어지고 그런 경우 별로 네,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방향성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수익률이라든지 상승하는 힘이 좀 차별화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1등 기업은 뭐 계속적으로 편하게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2등 기업은 조금은 비용단의 문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뭐 해외 매출 비중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용을 얼마나 통제를 하고 얼마나 절감하고 있는가, 얼마나 조절하고 있는가를 조금 더 확인해야지 되는 과정이라서 같은 방향성이라 하더라도 1등 기업과 2등 기업의 차별화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들은 위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또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갈 거니까 네. 전반적인 우상향을 그릴 거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인터넷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섹터 바로 이 바이오 의료 관련주일 텐데요. 그렇죠. 네. 사실 7월 마지막 주 그리고 네. 그 전주에 바이오주가 갑자기 또 급등해주던 흐름이 보였어요. 네. 그러더니만 좀 곧 힘을 잃기는 네.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움직여주다가 8월에는 그 힘 어떻게 좀 유지가 될까요? 일단은 그런 그림들이 주도주들이 한 바퀴 싹 네. 돌고 좀 쉬어갈 때 주가가 조금 쉬어갈 때 네. 소외주들이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그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뭐 바이오주 중에서 뭐 새로운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슈가 있는 거면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때 워낙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본질 가치보다도 고평가받았던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실적, 웬만한 이슈 가지고는 잘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실적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든지 아니면 그동안 말해왔던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성장성을 재평가받는 계기가 만들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심 많고 뭐 그러신 분들 많겠지만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몇몇 종목들에 의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아지는 그림은 좀 어렵겠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예, 일반 제약도 있고 바이오 시밀러, 뭐 전형적인 바이오, 뭐 신약,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하지 않으면은 조금은 비워놓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또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겠네요. 네. 특정 종목이 좀 특정 기업이 힘을 내준다라고 하면 움직일 것이지만 네. 전반적인 흐름은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사실 뭐 마지막 주간에 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한다라는 그 힘 그렇죠. 때문에 좀 움직여줬나 맞아요. 했는데요. 네. 이 전반적인 흐름이 그 이전처럼 폭등하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섹터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팀장님 제가 또 궁금한 섹터 하나 네. 있습니다. 바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입니다. 엔터요? 또 네. 상반기에 엔터테인먼트를 빼놓을 수 맞아요, 없었죠. 맞아요. 그리고 특히 다 저희 이 녹화
날 기준으로 7월 25일에 BTS 정국이 맞아요. 빌보드 1위를 했다라는 네.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그 이슈로 저희가 엔터주가 강력하게 움직여주니까요. 네. 8월에는 어떨까요? 8월에 다시금 좀 힘을 얻고 좀 앞으로 나아가 줄까요? 일단은 저는 엔터주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전략을 하는 입장에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네. 코스닥 위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개별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되게 좋다라는 오, 말씀을 네. 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도에 들어갔다라는 네, 네.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앨범 판매량 레벨 자체가 바뀌었어요. 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 걸그룹이 10만 장을 팔면 남자 그룹 100만 장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는 여자 걸그룹도 다 맞아요. 100만 장을 네, 넘고 뭐 최근 나온 뉴진스 같은 경우 200만 장 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레벨 자체가 바뀌었고 그러면 남자 그룹은 그냥 멈춰 있냐? 아니죠. 지금 BTS 앨범 판매량 넘는 그룹들이 막 생겨나고 네. 있죠. 자, 그러면은 또 뭐가 바뀌냐면 이제 해외 투어의 그 개런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해외 투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해외 투어를 한번 돌고 나오면은 또 해외 팬덤들이 또 올라갈 거고 그러면 또 그다음 발매되는 앨범 레벨은 또 달라질 거고 계속 이 선순환 구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엔터주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 너무 뜨거웠다가 좀 쉬었다가 또 최근 변수로 다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번 반등을 할 때 전고점을 넘어서는 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기 추세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7월 달이 그룹들이 컴백하는 일정들이 거의 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네, 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나왔던 그룹들이 5월, 6월, 7월 달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8월 초반까지 좀 있긴 한데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엔터가 그래서 더 뜨거웠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7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쉬는 듯한 네, 모습을 보였다가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이번 반등 과정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까, 전고점을 얼마나 힘 있게 뚫을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 거래량,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시고 8월 단기 전략을 세우시고요. 엔터는 그냥 밀리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꾸준히 네.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엔터주에 대해서는 그 거래량과 그 거래 대금 이렇게 좀 그 힘을 얼마나 네. 실어주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서 8월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말 많은 섹터들을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팀장님께서 이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자동차까지 네.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봐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긍정적인 그 전망이 연말까지도 좀 유효할까요? 연말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트레이딩 마이예요. 그렇죠. 그냥 올라왔다 싶으면은 일부 정리를 해서라도 좀 또 싸게 살 기회를 찾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특히 3분기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4분기에는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 아, 아까 말씀드렸던 9월 20일 FMC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 저점이 4분기 아니면 내년 1분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경기가 지금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연말까지 물가 레벨 내년 금리 인하하려면은 연말을 4분기 중에는 한 4% 초반까지 내려오고 이제 3%대를 들어가야지 내년 상반기에 2%대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레벨도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업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2개월 선행 EPS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쉬어갈 것 같아요. 4분기에는. 왜냐면은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33조, 32조대고 3분기가 43조고요. 4분기가 45조예요. 아, 여러분들 혹시 4분기 때 네.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쇼크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질 때는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을 좀 톤다운 할 수 있어서 1년치의 12개월 선행 EPS지만 3분기, 4분기 이익 전망이 떨어지게 된다면 쭉 올라가던 EPS가 좀 멈추거나 좀 내려갈 수 있어서 오히려 증시 측면에서는 상단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로는 조금 변동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코스피가 뭐 8월이든 9월이든 2,800선 근처를 가거나 돌파 시도했을 때는 일정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4분기 때 좀 시장이 밀렸을 때 또 한 번 살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를 노려보자. 그래서 8월 달, 9월 달에는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8월과 9월에는 네. 오늘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섹터의 그 흐름을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4분기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뭐 9월 FOMC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물가 상황이 어떠한지 좀 네.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 4분기 전에 다시 나와 주셔서 네, 또 알겠습니다. 4분기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섹터별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종목이 가장 또 네. 중요하겠죠. 이제 또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에서 좀 주도하게 될까 또 팀장님께서 선호하고 계시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또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뭐 주도주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은 네. 물론 있지만 네. 또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또 네. 달라지니까요. 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제가 선호한다라기보다 네네네. 저희 흐름상, 리서치 센터가 네네. 하반기 아, 전망을 하면서 맞습니다. 5월 11일 날 발간한 자료 중에 네. 하반기 탑픽스 탑4라고 네. 제시드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반도체는 삼성전자입니다. 아, 네. 뭐 이등주가 많이 올라오긴 해서 지금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라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3분기 때 좀 올라오는 힘이 좀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를 최선호 업종으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얘만 좋고 다 나쁘다가 네, 아니라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데 네. 그 중에서도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삼성전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7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좀 가끔가다 육자도 보여주기도 하긴 하는데 뭐 올해 뭐 10만 원을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8만 원 돌파 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코스피의 상승 여력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코스피 2,800 돌파 시도에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에 네. 좀 더 집중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7만 원 선에서 등락을 네. 거듭하고 있는데 8만 원까지 돌파하는 시도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강력한 주도의 힘까지 가지게 될 테니까요. 삼성전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자동차 업종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동차 업종은 뭐 비슷하긴 할 것 네, 네,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적 안정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기아 좀 기아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그렇게 큰 차별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에 대한 비중도 2등이거든요. 그 네. 점유율을 보면은 네.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아니야, 2분기가 실적이 고점이야, 이제 3분기부터 안 좋을 거야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열어놨을 때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정고점을 넘어서 더 어느 레벨로 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 기아가 좀 이번 2,800 돌파 시도하는 과정에서 같은 흐름들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대신증권에서 나온 하반기 탑픽스 네.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동차 업종에서는 기아차를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또 현대차도 단단하게 잘 네. 가고 있지만 기아차는 지금 좀 저평가돼 있는 네.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하반기에 힘이 더 좀 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희가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인터넷주, 네. 인터넷주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인터넷주에서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종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네이버가 조금 더 역시나 안정성이 네이버, 있다. 네, 안정성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뭐 미래 산업에 대한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적도 작년에 이미 비용을 어느 정도 털어낸 상황이라서 네. 실적 안정성은 좀 더 높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리고 뭐 당분간은 네이버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네. 것 같은데 또 네이버가 그 기술력, 뭐 하이클로버스 네, 관련해서 AI에 또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 분야에서도 네. 좀 단단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 같으니까요. 이 인터넷주에서는 네이버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선호 종목들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섹터와 관련된 종목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제 또 거의 마지막 네.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희가 다가올 8월에 대해서 이렇게 네.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 8월 투자는 이렇게 진행해라라고 네. 하면서 또 한마디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도 네.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아요. 너무 뜨거운데 가까이 가면은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그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뜨거운데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동안 뜨거웠고 앞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데 최근 좀 식은 데는 오히려 접근을 해서 따뜻해질 때 좀 불을 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업종이 대표적으로 너무 뜨거운 업종은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겠고 뜨거웠다가 좀 식은 데는 반도체, 자동차, 뭐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업종들을 8월, 9월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매매 전략을 잘 짜시면은 수익을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익 그리고 여름 휴가 어느 정도 여름 휴가비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는 확인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그동안 12개월 선의 EPS도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8월, 9월쯤 가면 코스피가 2,800 근처 가거나 넘어서면 오 이제 3,000 간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오히려 조금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4분기 때 내년을 대비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신다면 아마 올해 뭐 트레이딩 바이오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를 좀 수익과 안정성 그리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어느 정도 흐름들을 잘 타시고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7월에 너무 강력했던 네. 그 차별화 장세를 기반으로 네. 8월을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뜨거웠던 2차 전지 그리고 네. 이제 그렇다면 뜨거워질 섹터는 어떻게 될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여기서 팀장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8월에도 주도주 내에서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뜨거웠던 2차 전지는 조금 쉬어가겠지만 그래도 반도체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트레이딩 바이 전략을 가지고 투자 전략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하반기 탑픽스 종목을 기반으로 이 25년까지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삼성전자, 기아, 네이버를 잡아주셨으니까요. 해당 종목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